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23대 국회의원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북은 반도체, 새만금 투자, 공공기관 이전 등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하고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모두, 그리고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새 지도부가 전북 정치, 나아가 전북 미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이 전북 정치권에 미칠 영향, 그리고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북 정치권의 과제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시민들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전북 정치에 바라는 건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처럼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열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치열했던 만큼 경선 과정에서 보인 갈등들이 많아서 과연 봉합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지도부가 다 포용해서 안고 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호남에 당원이 많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도 경선할 때는 전북 지원을 약속했는데 지금 전북이 전남, 광주, 반도체 신설에 대한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하거든요. 도로민주당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지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전북 소외론을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 도민들의 선택지도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은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북의 위치가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싶거든요. 지금 전북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대부분도 민주당이지만 중앙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진짜 강력하게 지역 정치권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선된 김민석 당대표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정쟁보다 민생에 힘써줬으면 하고요. 도민들도 다양한 선택과 정치적 균형을 통해 정치에 긴장감을 주고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고민과 행동도 보여줘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치열했다,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북에 대해서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 전북을 지원해야 한다,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공동운영위원장,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전북연대회 공동운영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뭐 당이 쪼개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선이었는데요. 결국 그 김민석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됐고요. 최고위원회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이 5명이 당선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지도부 구성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먼저 홍석빈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 그대로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죠. 청와대에 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만찬도 하면서 당내 화합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검찰 개혁과 관련한 문제, 부동산 세제 개편, 뭐 주식시장 변동성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가운데 어떤 민주당 의원이 또 청년 폐버스 주택 관련해가지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54.08%를 최종 득표하고 정청래 후보가 45.92%를 득표하면서 8.16%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정의 화합과 일치, 국정과제 뒷받침이라는 측면에서 당원들 또 그 일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표심이 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반면에 또 최고위원 구성 선출직 5명이었죠. 총 8명 중에서 이제 5위까지 5명이 선출됐는데 소위 친청계하고 친명계로 대비되는 숫자가 3대 2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민주당 신임 지도부 구성은 당 대표는 친명계 그리고 최고위원 구성은 친청계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내대표가 당연직 또 최고위원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당 대표가 2명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총 9명 중에서 뭐 의사결정권을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친명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들이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로 분류할 수 있는 이제 최민희, 그다음에 이성윤, 또 한민수 최고위원들이 또 당내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봉합해내고 당정청 일치를 유도해낸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자마자 이제 경남 지역, 호우 지역 민생 현장 행보를 바로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열렸던 부산에서 열렸던 그 최고위원회에서 통합과 민생, 국정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들을 일부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국회가 상당히 원활한 협조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9월 10일 이후부터 정기국회 전국이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 가지고 국정과 관련한 법안과 예산 그리고 민생 정책이 김민석 신임 지도부에 떨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벌써부터 이제 2028년 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민석 지도부의 임기가 2028년 8월까지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 1인 1표제의 권리당원의 표심들 그리고 향후 김민석 지도부가 어떻게 국정에 협조하고 운영하나에 따라 가지고 또 그리고 28년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민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크게는 이번 당대표 또는 이제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정치권에서 가지는 의미하고 또 이게 이제 갈등이 크게 증폭이 됐었는데 왜 당원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크게 증폭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이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이해관계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문제에서 당연히 어떤 당권 주자들의 그런 경쟁이나 갈등은 예상됐었는데 네. 그럼 그 부분이 왜 이제 당원들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당대표가 당선될 때는 그때 시대적 요구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란을 정리하고 어쨌든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가졌던 법사위원장으로서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당원들 내에서도 크게 좀 투영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는 이제 호남에서도 60%가 넘는 지지를 이제 받았던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시기는 그럼 어떤 시대적 요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강력한 부분들은 이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하면서도 국정의 안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AI로 대표되는 어떤 산업의 재편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산업 구조의 재편 과정에 어떻게 뭔가 그것을 풀어내야 될 거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사안들이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증폭이 됐던 것 같고요. 그거에 이제 내관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제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전북이나 호남에 있어서의 민주당 당원들은 사실은 뭐 생활 정당형 당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어떤 그 당원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주당이 생활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어떤 갈등이나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호남을 제외한 이제 수도권이나 특히 이제 영남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에서 득표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서의 민주당 당원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어떤 가치, 지향 그리고 개혁적 요구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권 주자들의 어떤 그런 경쟁을 넘어서서 당내로 이제 그렇게 당원들 사이에 이제 그렇게 갈등까지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최고위원 구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저는 뭐 크게 봉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지금의 요구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누구에도 중요한 문제인 거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사안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안들이라서 여기에서 뭐 최고위원회에 뭐 친천계라고 얘기하는 세 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사사건건 뭐 입장을 달리하거나 이런 문제도 아닐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검찰 개혁이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잘 후속 활동들이 마련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정부와 정당 모두의 어떤 부분으로 그런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협력 구도 뭐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권리당원들 뭐 표심을 보면 영남은 정청래 후보가 막 근소한 우세, 서울 경기는 김민석 후보가 근소한 우세. 근데 뭐 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고요. 호남에서 사실 김민석 후보가 이제 어떤 승기를 이제 잡은 뭐 이런 셈이 됐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뭐 뜨겁고 날카롭게 지금 대립을 했어요. 두 후보가 뭐 이른바 친천계 친명계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당직 인선을 보면은 뭐 한정혜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원장 이 당직 인선 뭐 비교적 뭐 탕평의 색채를 띠고 있다 뭐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앞으로 이제 어차피 총선이 있으니까 뭐 당내 주도권 다툼 불가피한 거 아니냐,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두 분도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서평균 교수님. 네. 일단 이번 선거에서 당대표 당락을 가른 건 호남 민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권리당원의 30%가 넘는 특히나 이제 우리 전북도 19만 한 5천 명 정도의 권리당원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지난번에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만날 계획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19만 5천 명이 계속되는 숫자냐 했더니 그렇지 않고 1년 만에 한 4, 5만 명 늘어난 것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전북 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북에서 58.39%를 얻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얻어서 굉장히 20% 이상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후가가 좀 나타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뭐 불과 뭐 몇 달 전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 두 군데나 그다음에 14개 시군단체장 또 그 김관영 전 지사와 이원택 현 지사 간의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이 과정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었던 지지세가 전북의 민심에서는 굉장히 빠졌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전북에서 원사이드하게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전북 전주울 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 중앙당과 도당을 연결하고 전북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좀 담겨져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경기에서 뭐 예상보다 많은 지금 득표를 좀 한 거예요. 사유했었으니까. 이성윤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놓고 보면 저는 뭐 크게 이제 부각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민생 과제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항상 뭔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고 다음 총선과 관련한 이제 1차 삿바 싸움은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로 대표되는 이제 이 쪽이 이제 이긴 거고요. 근데 다음 이제 총선에 즈음해서 그 시점이 되면 이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부분들 정치적 갈등 문제는 되도록
당 대표도 이제 탕평 인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또 상대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정하게 수면 아래로 이제 갈등 문제는 좀 가라앉으면서 이제 관리되는 측면으로 갈 것 같고요. 특히나 항상 선거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면 이제 집권당이 그 선거에서 유리한 기반을 갖는 거라서 아마 그 민주당은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또 정책 성과가 바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정책 성과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도 뭐 민주당에 갖는 어떤 불만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속도전 형태로 좀 갈 것 같고요. 지금 뭐 당면에서 지금 부동산 특히나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많이 좀 진영화되는 것 같고 또 때마침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이런 그 대법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 공격의 표적이 이제 당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영이 좀 정렬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가는 거라서 저는 뭐 일정한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갈등 문제는 이제 수면 안으로 내려갈 비슷한 게 거다. 아무래도 이제 신임 당대표 출범이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초이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당장에는 김인석 신임 당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문제는 사실은 뭐 총선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번 그 전당대회가 이렇게 뭐 뜨거웠던 이유도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그걸 텐데 총선이 지금 2028년 4월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뭐 지금부터 사실은 뭐 시작됐다 공천 뭐 경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거고 그렇다면 그 민주당 이번 새 지도부 출범이 그 전북 정치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좀 보신다면. 그동안 이제 정청래 지도부가 크게 이야기했던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시스템 공천에 누가 유리하냐라고 하면 현역 정치인들이 유리한 구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정청래 후보에 몰리기보다는 또 김민석 후보로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제는 뭐가 있냐면 어떤 대통령과 싸우는 구도, 대립각을 갖는 구도, 특히나 가장 크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정청래 후보 쪽에서도 나를 왜 반명으로 만드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유권자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은 아무래도 대통령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입장 속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게 작동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천의 누리인 거고 특히나 이제 호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게 당선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성립되는 곳이라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 뭔가 전략 공천을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현역 정치인들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외적으로 유권자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통해서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보고 하는 정치가 되려면 과연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 공천이 정당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호남, 특히나 이제 전북이라도 유권자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천 시스템이나 구조를 경쟁이 심각한 수도권이나 이런 쪽과 구분해서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냐. 그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라고 하는 건 현역 정치인들에게 불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카드를 꺼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제 전략 공천을 몇 프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역의 정치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라서 오히려 제가 지도부라고 한다면 전략 공천의 문제 이전에 새로운 공천 시스템을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에 유권자들의 이런 민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좀 적용해보자. 뭐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된다면 정치권이 아마 크게 요동치고
변화가 크게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이야기할 단계도 아닐 거고 과연 꺼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최민희 최고위원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뭐 당심을 기반으로 뭐 민심을 확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말도 했었는데 그 전당대회 이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당원뿐만이 아닌 뭐 유권자들의 그 뜻을 좀 담아 공천 과정에서부터 담아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실험을 사실 했던 적도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그렇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니까 당원이 선출해야 한다. 이 논리가 있고요. 이제 공당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 정당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 구조를 양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당권을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당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에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건이 다가오면 이제 두 가지 집권당은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는 성과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정치적 개혁 과제를 어떻게 제시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호남에서의 정치적 과제는 뭐냐라고 하면 공천의 혁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에 유권자들은 목이 사실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사실 얼마나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이해관계 충돌이기 때문에 아마 또 갈등이 거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이상민 대표의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고요. 그 김인석 대표가 이제 선거 기간 중간에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 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공천 업그레이드다. 그리고 또 정청래 전 대표도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절반 정도를 물갈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사도 표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이 소위 뭐 이렇게 텃밭이냐 또 이제 험지냐 이렇게 얘기되는데 아까 이제 이상민 대표 얘기했지만 뭔가 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우리 전북과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이제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화했다 보니까 물이 이제 고여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유권자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형태로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지원은 하고는 있지만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들은 잘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늘 뭔가 아쉽고 이제 불만이 이제 쌓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도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중앙당만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지도만 바라본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소위 대의원 표심을 약화시키고 1대1 권리당원으로 이제 체제 개편을 정청래 전 대표가 했었잖아요. 네. 소위 뭐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전에는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갖는 가중치가 17대 1 정도 될 정도로 네.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뭐 100% 국민 참여 경선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도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이 70% 국민 일반 여론조사가 30%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걸 뭐 50대 50으로 낮추던가 계속 균등하게 하던가. 그러니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또 국가의 주인은 또 국민이고 또 도의 주인은 또 도민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가능한 17대 1의 가중치 비율을 1대1 권리당원 일반 그 당원하고 맞춘 것처럼 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앞으로 일반 시민이자 도민 또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뭐 수십 년 전에 정당 현실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전환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그야말로 분출하는 상황인데 일부 당원들의 목소리만 담아가지고 그것이 과연 도민 전체의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보다 더 폭넓은 형태로 일반 시민들,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참여의 목을 또 문을 대폭 확대시켜줄 좀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이 28년 4월 다음 23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마 김인석 대표가 그런 긴 흐름에 있어서의 보관을 갖고 내놓은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친청 친명이라는 말이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친석, 김민석 해갖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김민석 대표는 18년간 야인 생활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소위 개파라는 소위 자기 세력이라는 게 아직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도 이제 자기와 궤를 같이 하는 방향성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이제 소위 세력을 이제 형성해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 호남의 강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호남에 있어서의 소위 친석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28년 4월 총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김민석 신인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후광인 것 같아요. 친석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긴 아직 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들고 2028년 총선에 어떻게 뭐 그런 계기가 뭐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금방 홍 교수님 그 1인 1표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 당대표 경선에 그 선호투표제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이제 순위를 정하는 순위장에서 투표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표제도 도입이 됐고 뭐 이 제도가 바뀐 제도가 좀 미친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이제 먼저 1인 1표제가 도입이 돼서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에 적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 당대표 선거에 때는 대의원이 17표, 그 전에는 한 20표에 이제 그 가중치를 두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보면서 대의원이 생각보다 많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1만 8천 명? 18,000명? 17,600명. 네, 뭐이 정도 되는 거고. 이번에 한 80% 정도가 투표를 참여했는데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표수가 얼마나 되는가. 일단 한 23만 표가 됩니다. 17배를 더 쓰면. 그러면 권리당원이 이번에 77만 명 정도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23만이라고 한다면 약 한 32%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빠졌다라고 거의 하는 뭐 거라서 3분의 1인 거죠. 예, 저는 사전에 사전에는 이렇게 대의원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라서 그게 갖는 의미가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컸다. 그러면 대의원에 대한 1차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좀 줄여들고 그 당대표 선거의 지형이 이제 권리당원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선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래 이제 당대표는 50% 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득표하지 않았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선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시행했던 선호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 2등이 아닌 후보가 갖는 그 후보의 2순위 득표를 여기에다 이제 반영한다. 이제 이런 제도여서 사실 이제 제도적으로 놓고 보면 선호투표제도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제도였고 1인 1표제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밖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어떤 당원들이 체감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선출직에 나가는 그런 분들이 갖는 체감은 상당히 이제 큰 체감을 좀 가졌을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호투표제가 이제 1차 합산 결과를 발표를 안 해서 사실 선호투표 이 결과 반영되기 전에 어떤 이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과반에서 얼마나 미달이 됐는지 이걸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선호투표제가 사실 이제 사표를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 제도가 좀 투명하게 제도로 계속 이제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보면 사실 이 미공개가 사실 그 여러 가지 잡음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좀 공개를 했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홍 교수님, 네. 아까 그 전북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이 19만 5천 명 정도, 네. 그리고 그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사실 6.3 지방선거였던 공천에 좀 후가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좀 덧붙여서 좀 분석할 만한 뭐 표심이 있을까요? 권리당원들의 표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전북 지역 권리당원이 약 19만 4천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네. 이게 이제 전체 권리당원 한 151만 명 중에 12.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 인구 비례로만 보면 전북이 가장 높은 그렇죠. 수치를 네. 갖고 있거든요. 이 전북에 있어서의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58.39%,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가 34%를 얻었습니다. 표차가 이제 상당히 크게 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전북의 민심이 정청래 전 지도부에 대해서 심판의 칼날을 좀 세우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전북 도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북 권리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궤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당원이 아닌 전북 도민들이 바라보는 정청래 전 지도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당원들이 바라보는 정청래 지도부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민주당 당대표 체제가 전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해주느냐가 관심일 테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과 더해서 향후에 전북 정치권의 지형을 또 어느 세력 중심으로 몰고 갈 것인가, 네. 형성해 갈 것인가 이제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났던 과정에서 이제 권리당원들 중에서도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한 파동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호남이나 또 전북이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 투표를 이제 당원들이나 또 유권자들이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과연 이제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날 거라고 예상을 이제 쉽게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런 어떤 정치적 의제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과 별도로 뭐 메가 프로젝트랄지 이런 경제적 요인들이 아마 좀 작용을 했을 것 같다. 현 정부의 성공,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호남의 전반적인 거였을 것 같고, 전북은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떤 새만금을 포함한 추가적인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당원들의 권리당원 투표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되어서 더 격차가 크게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북 지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후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현 이재명 정부의 호남 지역에 대한 어떤 산업 정책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전북에 미칠 영향은 이란 주제로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상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공동 운영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 여러분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윤준병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북 도당 역할, 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북 도당위원장 연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북도민들 그 민주당 바라보는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 새만금 현대차 구조 투자에 기대가 부풀었다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서는 뭐 소외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실망도 커졌는데 그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런 뭐 기대와 실망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뭐 전북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좀 만들어갈 생각이신가요? 네, 먼저 위원장 연임에 대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투자에 대한 환호, 그 다음에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내용들 보면 절반의 성공에 절반의 아쉬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일단 현대차 투자 우리가 환호를 보낸 것처럼 거기에 대한 열망, 기대가 크다고 보고요. 차질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니만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마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기본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이 내용 제대로 충실히 만들었으니까 그 네. 내용들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특례 이걸 전북 특자도법에 지금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충실히 하고 또 예산 반영 제대로 해서 우리에게 손에 들어와 있는 그런 투자 계획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실망감을 일부 보였던 삼전익스 800조 원 투자 여기에 대해서도 전북이 함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 등 생태계
우리 전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제가 정책실장한테 들으니까 정책실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이요. 네네. 네. 뭐 우리 평택이나 기흥에 있는 삼성 거기에 관련해서 인근에 소부장 업체들이 배치돼 있는데 30분 이내 교통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분히 정읍이나 익산도 가시권 내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클러스터는 50km 이내에는 클러스터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지금 이제 뭐 제2, 제3의 메가 프로젝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내용도 뭐 지금 삼성이나 또는 SK 하이닉스 그 담당자들을 제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10년 내에 7배까지도 커질 수 있는데 우리는 공급을 지금 예정한 투자 계획이 2배 늘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상황이 되면 우리 전북에서 잘 준비해 놓은 그런 용지 문제, 전력 문제, 용수 문제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서 우리 새만금이나 전북이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실망감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네, 네. 그 이번 그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전북의 민심,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민심, 또 전북도민들의 민심 이게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좀 분명히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우리 전북 당원들 또 우리 호남의 당원들 정치적인 판단도 빠르시고 또 전략적 투자도 전략적 투표요. 투표도 네. 이렇게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신임 당 지도부의 기대감도 충분히 표출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북의 민심 이거는 뭐 명확하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주도 성장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실을 우리 전북의 대도약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이번 아마 느끼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 2024년 12월 3일 날 이루어졌던 내란에 대한 진압 극복 그리고 검찰 개혁 이건 1단계는 어느 정도 됐다. 2단계 민생과 경제 활성화, 지방 주도 성장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아마 느끼고 계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전략적 투표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북의 권리당원들,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열망, 전북 대도약과 민주당의 혁신 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네.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뭐 대변되는 어떤 그 지방주도 성장 이거에 대한 뭐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에도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이 전북이 좀 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번 6.3 지방선거 때 전북도당 위원장이셨어요. 네. 처음으로 도지사와 14곳 시장군수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고 하지만 당시에도 공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뭐 전북 정치권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북도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북에서 원팀을 만들기 위한 구상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당원분들 성숙된 분들이셔서 네. 뭐 경쟁은 치열하게 했지만 결과에는 또 승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앞으로 포용과 통합을 통해서 원팀을 구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특히 전북은 민주당이라는 큰 틀에 있지만 여기 지역적으로는 한계가 좁은 지역이어서 한계가 있고 특히 인구도 한계가 있어서 늘 소수 집단이
잘 생존하는 전략은 단합하고 응집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전북에는 모처럼 온 호기를 잘 우리가 흡수하고 그걸 잘 활용하려면 그런 응집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함께 힘을 모아서, 물론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전북의 대도약을 실현해야 된다는, 모처럼은 호기를 제대로 활용해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원팀으로 잘 대처해가지고 전북의 발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전북 도당도 그다음에 14개 시군, 정치권, 국회 협업해서 그런 우리가 바라는, 또 도민들이 바라는 열망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뭉쳐야 힘이 더 커지는 건 뭐 당연할 테고요. 이 전북도당이 그 어떤 구심점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부와 국회에서 그 전북 몫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뭐 집권여당 원내대표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도 있고 이런데 뭐 아쉽다, 서운하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도당위원장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원내대표도 우리 익산 출신이시고, 네. 당 대표도 이번에 선출된 명예 익산 시민이고, 네. 최고위원도 진출했고, 우리 호남의 최고위원이 4분이나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더더군다나 우리 지역 출신 장관도 4분이나 되시기 때문에 통로를 잘 마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열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얻어오는 과정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는 높여야 되지만 늘 그냥 뭐 준비되지 않은 목소리로 메아리를 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물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네. 준비 철저히 하고, 또 목소리 내야 될 때 철저히 목소리 내고, 우리가 또 소통해야 될 때는 잘 소통해서 실용적으로 우리 전북에 돌아와야 될 목 제대로 챙기는 그런 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이재명 정부가 뭐 실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거에 맞는 어떤 뭐 논리 개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네네. 높인다 뭐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 임박했고요. 뭐 에너지 전환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심혈을 중점을 두고 좀 추진하고 있고, 뭐 뜻밖의 함치 부딪히긴 했지만 뭐 국리 무전은 문제도 있고, 이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좀 모아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당의 인맥, 부채 인맥,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단결해서 목소리 내야 될 때 최대한 목소리를 내서 전북의 입장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공공기관 이전, 2차 이전 후 경우에도 우리 전북에 와야 될 산업과 연계되는 내용들, 성장 축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잘 소팅이 돼서 분류가 돼서 전북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 논리적인 내용 만들고 목소리 내야 될 때 내서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내용도 새만금과 중심으로 해서 전북이 재생에너지의 메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한 아리백 첨단 산단 유치라든지 메가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 영농형 태양광 등을 기반으로 하는, 또는 햇빛 소득마을, 햇빛 연금 뭐 이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씀 주셨던 남원의 국립 무전원 문제, 이 부분도 우리 박희성 의원이 잘 챙기고 있는데 최근에 청와대 사회비서관하고 논의해서 차질 없이 그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챙겨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 잘 좀 받아안고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민주당 전북도당이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기 홍 교수님, 이 위원장님, 그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위에 어떤 전북도당의 역할, 과제 좀 어떻게 들으셨고, 좀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홍 교수님. 네, 핵심은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봐요. 일단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전북의 현안을 관철하는 창구가 꼭 되어줘야 된다. 네, 지금 창구 역할. 네, 윤준병 도당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뭐 장관도 많고 원내대표도 있고 속담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저는 지난 1년 이상의 이 상황이 딱 요 속담에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려한 진용을 갖추고 있어도 실제 전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전쟁을 승리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중앙당과 전북 현안을 관찰하는 창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모든 전북 정치권의 지형이 다 민주당으로 지금 재편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전체 다 이준석 의원 조금 빼고요. 무소속이지만 뭐 네. 당선될 때 민주당으로 그렇죠. 당선됐고요. 뭐 14개씩은 도당, 도지사 이 중앙당과 도당이 잘 연대하고 이 지역 정치권과 행정 조직이 잘 연계해서 이번에야말로 이제 사자연합, 민주당, 중앙당, 전북도당,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리고 14개 시군의 사자연합이 제대로 돼서 성과를 내는 그런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전북도당의 역할이 굉장히 조정자로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당 내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당 내부에서 계파 갈등을 넘어서 이제 성과와 그 책임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특히나 2028년 총선 전국이 의외로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네. 그 속에서 공천에 있어서의 여러 이제 뭐 물갈이론도 나올 것이고 공천 개혁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향후 한 1년 정도의 김민석 지도부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이 분명히 마련이 될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앞으로 전북 도당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공천도 중요하지만 김민석 지도부를 통해서 과연 전북이 뭘 가지고 왔냐, 네. 어떤 성과를 냈냐, 손에 잡히는 그 결실이 무엇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북의 국회의원들 또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과로 결실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다음 총선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있을 2030년 대선에서도 이 민주당 재집권이라는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석 지도부 체제가 출범을 했고 또 전북 지역 관련한 인사들이 정치권에 또는 행정부에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북의 정치인들과 도당이 혼연일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창구, 조정자, 성과 이 세 가지 핵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위원장님 좀 어떻습니까? 앞에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뭐 장관도 하고 많은 분들이 주요 요직에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역의 성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 평가인 건 분명한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당의 역할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원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원팀이라고 하는 건 모여 있어서 원팀이 아니거든요. 네. 같이 모여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전략에 따른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봤을 때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뭔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을 못 보여줘요. 물론 이제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지역구는 제가 볼 때 뭐 주말마다 잘 내려오기도 하고 잘 챙기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북이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서의 어떤 현안과 과제를 같이 모여서 논의해야 되거든요. 논의하고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부분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도당이 해야 될 역할이고 윤준병 위원장이 이제 그 부분의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좀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성과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주요한 정책들은 행정부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치권이라고 전북의 정치권은 주로 이제 국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전북의 현안과 요구가 각 부처 속에서 어떠한 위치로 자리 잡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자리도 있고 맡고 있는 상임위를 통해서
뭐 부처를 방문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때로는 설득하고 협력을 요구하면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좀 전략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할 곳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도 어떤 걸 맡으면 그 본질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치우치는 그런 발언을 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의 정치인인가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좀 잘 봐가면서 좀 현명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당면에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 거냐. 근데 지금 보면 움직임이 안 보여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같은 모습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도민들에게 성과가 보여야 되고 도민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도민이 뭔가 삶이 나아지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도당이 용광로처럼 모아내서 성과를 만들어 달라. 이게 뭐 지금 핵심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위원장님도 성과를 강조하셨어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그리고 뭐 액션 또 실행 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 뭐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따른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네. 어떤 이런 그런 어떤 명확한 구도가 되어야 뭔가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민선 9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민선 9기 전북도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느낌은 좀 많이 어수선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인데 뭐 그런 결정이나 정책 잘 보이지 않고요. 뭐 새만금 카지노, 뭐 공공기관 2차 이전 단식 투쟁, 뭐 또 반도체나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은 뭐 사실 뭐 잘 눈에 띄지 않고 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올림픽 뭐 그 공약했던 것들도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되게 모호하고요. 그 민선국이 전북도 5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하실 얘기들 많으실 텐데 짧게 1분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선국이 전북도의 슬로건이 도민과 함께 체감 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취임한 지 지금 한 50일 정도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 뭐 50일 안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놔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전에 민선 8기 정책들과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간 체크 포인트가 한 번 있을 필요는 있다. 네. 뭐 올림픽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이 현 정부 들어서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원택 도정이 향후에 민선 8기와 연장해서 갖고 갈 어떤 보관들과 내용들 그리고 민선 8기와 차별되는 민선 9기만의 새로운 어떤 그 전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취임 100일 뭐 기자간담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한 5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전북 도민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좀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소위 도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소위 체감. 이 체감이라는 것은 한순간 느꼈다가 그다음에 못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 도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정책적 연속성을 어떻게 지금 현 도정체계가 이끌고 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소통으로 또 투명하게 공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장님.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이원택 도지사의 공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들이 중계가 되면서 도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과연 도정은 얼마만큼 거기에 맞는 정책적 이런 조응력, 현실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거기에 부응하면서 성과로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 정책의 전라북도 버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매일 브리핑처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안정감이 있는 도정 운영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정책에 집중해야지 개별적 사안들 뭐
뭐 카지노랄지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어떤 도정에 대한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은 정말 마이너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과 좀 구분해서 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이제 비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도민들 입장에서 뭔가 정부는 많이 변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데 그럼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정보적으로도 제출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요구가 결집된 형태로 정부의 정책과 조응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지지해야 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리고 도민과의 공감대, 이 공론화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아무래도 도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려면 중앙정부의 어떤 의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거를 사실은 잘 따져보고 잘 판단하고 그걸 준비해가는 게 그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전북에 미칠 영향은 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지지가 전북 발전이라는 결실을 거둬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말고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전북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당과 국회 운영에 담아낼지, 정부에 제대로 전달할지, 전북도당은 제 역할을 해낼지 도민들이 잘 지켜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회가 왔을 때 표에 담아야겠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도회 공동운영위원장,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